회장님,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잔류 세대가 아직 지금 한 가구 결정에 남아 따라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아이가 달렸습니다.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철거 진행하겠습니까? 아이가 있는 계획대로 집이라고 철거를 안 하면 진행하게. 이 나라에 철거할 집이 조금의 없어. 오차도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하하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사연을 듣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신 곳으로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검은 차량 행렬이 좁은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 이사를 떠난 빈집들이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녹슨 대문, 깨진 유리창, 벽에 나뒹구는 이사업체 전단지들. 누군가의 삶의 흔적이 쓸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비서실장 박민철이 서류를 펼치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잔류 세대 한 가구만 남았습니다. 퇴거 통보만 5번째인데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오늘 강제 철거 들어가면 됩니다. 강태성은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행해. 포클레인이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엔진 소리가 낡은 골목을 울렸어요. 직원들이 주변을 정리하며 신호를 보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 낡은 파란 대문 앞에 작은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무릎이 흙투성인 바지, 헝클어진 머리. 그런데 그 소년은 떨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양옆으로 벌린 채 포클레인 정면에 당당히 서 있었어요. 여기 아직 사람 살아요. 우리 집 부수면 안 돼요. 직원 하나가 가가가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꼬마야, 위험해. 비켜. 싫어요. 저 여기 살거든요. 직원이 강제로 끌어내려 하자 소녀는 오히려 버텼습니다. 발을 땅에 단단히 박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작은 몸이 포클레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묘하게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강태성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저 아이 겁도 없군. 그때 소년이 고개를 들어 차 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검은 유리창 너머로 시선이 닿을 리 없었지만 소년의 눈빛은 마치 회장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강태성은 자신도 모르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차에서 내려 소년 쪽으로 걸어가자 직원들이 당황해 길을 비켰습니다. 강태성은 소년 앞에 멈춰 서서 내려다봤어요. 소년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렇다. 그럼 아저씨한테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높은 사람한테 말하면 들어준다고. 엄마가 그랬거든요. 강태성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나이에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10살 아이의 눈빛 앞에서 이렇게 멈춘 적은 없었어요. 엄마가 그랬다고. 높은 사람한테 말하면 들어준다고. 이름이 뭐냐? 강민준이요. 강태성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강씨. 하지만 아무 생각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어요. 몇 살이야? 10살이요. 근데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엄마가 일하러 가서 지금 없는데 엄마 오기 전에 집이 없어지면 엄마 어디로 와요? 엄마 집 없어지잖아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울먹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걸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강태성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강태성은 직원들을 돌아봤어요. 오늘 철거 중단해. 예? 회장님, 일정이. 내일 다시 보고해. 오늘은 여기까지야. 포클레인 엔진이 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소년이 처음으로 두 팔을 내렸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높은 사람한테 말하면 되는구나. 강태성은 그 말에 어이없게도 웃음이 나오려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직원들이 물러서고 포클레인 소리가 사라진 골목에는 이상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강태성은 소년과 나란히 서서 골목을 바라봤어요. 담벼락마다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엔 누군가 아이가 그린 것 같은 희미한 분필 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망가진 것들 사이에도 삶의 온기가 스며 있었죠. 집 안 좀 봐도 되겠냐. 엄마가 없는데 잠깐이면 된다. 내가 같이 있어도 되고. 민주는 잠시 회장을 가늠하듯 바라보다가 파란 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태성의 발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이었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창틀에는 바람막이용 스티로폼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가엔 작은 화분이 3개 놓여 있었고 냉장고엔 민준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노란 집, 웃는 해,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이 안에서 누군가 살고 있었구나. 진짜로. 강태성은 평생 건물을 짓고 허물어 왔지만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죠. 그때 거실, 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벽 한켠에 나란히 찍힌 2개의 손바닥 도장. 한 손은 크고 한 손은 작았어요. 파란색 물감으로 찍은 것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바닥 옆에는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집 영원히 민준. 강태성이 손을 뻗어 그 손바닥 도장을 바라보다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 한 거야? 제가 7살 때요. 엄마랑 같이 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이 집이 우리 전부래요. 그래서 벽에 도장 찍어 놓으면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다고. 강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이 우리 전부래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어요. 오래된 모처럼 빼내려 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 회장이 작은 집 안을 둘러보다 냉장고 위를 올려다봤을 때였습니다. 낡은 나무 액자 하나, 그 안에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강태성의 눈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굴을 바꾸어 놓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웃을 때 왼쪽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은 그대로였어요. 자신이 기억하는 그 주름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내 엄마냐? 응. 예쁘죠? 저는 엄마 닮았대요. 강태성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추려고 주먹을 쥐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온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얼굴을 지연이 내가 여기 있었구나. 회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숨이 막힌 적이 없었는데 나는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다. 민준아, 집 잘 지켜라.
철거 안 하죠? 당분간은 강태성이 대문을 나서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엄마한테도 말해줄 거예요. 높은 사람도 들어줄 줄 알더라고. 회장은 돌아서지 못한 채 골목을 걸어나갔습니다. 차에 탄 뒤에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백미러의 파란 대문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날 밤 강태성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넓고 조용한 방이었어요. 책장엔 각종 사업 서류와 수상 트로피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엔 오늘도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어떤 밤에도 이 서재에 앉으면 다음 할 일이 보였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박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마지막 잔류 세대. 어머니, 이름이 강지연 맞지? 예, 회장님. 강지연 씨입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전화를 끊고 나서 강태성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깊숙이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딸 지연이의 대학 입학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지연아, 내가 거기 있었구나. 내가 허물려던 집에. 강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지연이 박준혁을 데려오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의 낡은 운동화, 거칠게 트인 손등. 그러나 지연을 바라볼 때만큼은 맑았던 눈빛. 강태성은 그것이 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던 거였어요. 자신이 살아온 가난의 냄새가 그 청년에게서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쫓아낸 건 그 청년이 아니었어. 내 지난 시절이 무서웠던 거지. 그걸 지연이한테 들이밀기 싫었던 거야.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나는 왜 그때 몰랐을까? 자신은 딸을 위한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해서 건전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이 원한 건 가난해서의 구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자유였는데, 다음 날 아침 박민철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강태성은 서류를 받기 전 먼저 그에게 말했어요. 잠깐, 혹시 박준혁이라는 이름 있으면 그 부분만 먼저 찾아봐. 박민철이 서류를 펼쳐 해당 페이지를 찾는 동안 강태성은 스스로 서랍 안 오래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박준혁이 일하던 재개발 현장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는 그 주소를 노트북으로 검색했습니다. 옛 공사 현장 사고 기록 데이터베이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사망 사고 기록. 2016년 3월 현장 붕괴 사고. 사망자 박준혁. 당시 27세. 강태성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류 보고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알아버린 것처럼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박민철이 서류를 건네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강태성의 눈에 들어왔어요. 왜 그래? 회장님,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 박준혁 씨 사고건요. 몇 해 전에 현장 감사 서류를 정리하다 우연히 봤습니다. 회장님과 같은 계열 시공사 현장이었어요. 강태성은 박민철을 바라봤습니다. 말씀드릴 타이밍을 계속 못 잡았습니다. 사실은 겁이 났습니다. 뭐가? 박민철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게 강지연 씨 파혼 직후였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지연 씨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는 직원은 즉시 내보내셨잖습니까? 비서팀 전원이 그 이름 석자를 금기어처럼 여겼었어요. 그 시절 회장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강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랬었으니까. 그 시절 자신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나중에 지연 씨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도 이미 몇 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고, 솔직히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냐? 네,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강태성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한테 화낼 자격은 있어. 근데 지금은 됐다. 강태성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지연, 30세. 강태성 회장의 전 호적에서 삭제된 이름. 그것이 서류의 첫 줄이었어요. 이후 내용들이 빼곡히 이어졌습니다. 공장 일용직, 식당 서빙, 편의점, 주간 알바, 주거지, 이력만 7번, 최종 주소지는 2번 철거 예정 지역, 건강보험료, 체납 이력, 아이 학교, 급식비, 지원 신청 기록. 강태성은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딸이 살아온 10년이 숫자로 적혀 있었어요. 내가 이걸 보고 있어야 하는구나. 이게 내가 한 일의 결과구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민준의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어머니 강지연, 아버지 박준혁. 내가 갈라놓은 그 남자가 죽었다고. 그 아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자랐겠구나. 그리고 지연이는 혼자서 그 모든 걸 버텼겠구나. 강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어요. 민준이라는 아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아버지 없이 자라고 오래된 달동네 집 한 칸에서 살아가는 그 아이. 자신이 평생 죽어라 피해 도망쳤던 것들이 그대로 손자에게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라고 누가 말할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었죠. 가난이 죄는 아니어도 가난은 대물림 된다고. 그래서 죽어라 올라왔다고. 근데 내가 올라오면서 딸을 끊어냈고 그 딸의 아이가 지금 내가 도망쳤던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포클레인 앞에서 두 팔을 벌리던 그 아이. 그 눈빛은 가난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단했어요. 자신이 평생 도망치려 했던 것들을 그 아이는 두 발로 딛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야.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 혼자인 게 무서운 거였어. 그리고 그 혼자를 만든 게 나였어. 강태성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평생 저 도시에 건물을 세워왔는데 정작 자신이 무너뜨린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만나야겠다. 오늘 오후에 현장에 다시 가겠다. 박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지연 씨도 만나실 겁니까? 강태성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아직은 모르겠다.
강태성이 다시 달동네를 찾아온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박민철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회장님, 혼자 가시는 건 무리입니다. 최소한 차량 한 대라도 혼자 간다. 그러시면 최소한 이렇게 하십시오. 수행원 둘이 사복 차림으로 골목 어귀에서 잠복하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휴대폰 GPS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징후가 생기면 30초 안에 들어갑니다. 강태성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복 차림의 수행원 2명이 동네 주민인 척 골목 어귀 편의점 앞과 골목 중간 담벼락 옆 두 지점에 각각 나뉘어 자리를 잡았어요. 강태성 본인은 낡은 세단으로 혼자 골목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박민철은 차 안에 앉아 이어폰을 끼운 채 무전기를 쥐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한 번 자리, 위치 확인. 수행원, 무전, 편의점 앞 대기 중. 이상 없습니다. 2번 자리, 골목 중간 담벼락 옆. 회장님, 시야 확보됩니다. 박민철은 휴대폰 화면에서 파란 점 하나가 골목 안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민준이 막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노란 책가방을 메고 손에는 편의점 삼각김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어? 아저씨 또 왔어요? 철거 상황 확인하러 왔다. 혼자요? 그래. 민준이 잠시 회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볼래요? 제가 안내해 줄게요. 이 동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거든요. 강태성은 거절하려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소년과 나란히 걷는 골목은 낯설었습니다. 강태성은 이 동네를 수십 번 지도와 도면으로만 봐왔는데 걸어보니 전혀 다른 곳 같았어요. 저기 담벼락이요. 제가 3살 때 넘어진 데예요. 흉터 아직 있어요. 보여요? 소년이 무릎을 들어 작은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강태성은 그 흉터를 바라봤어요. 저기 계단은요. 엄마랑 자전거 배운 데예요. 엄마가 뒤에서 잡아줬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손 놨거든요. 근데 안 넘어졌어요. 신기하죠? 신기하구나. 저기 오래된 나무 보여요? 저 나무 밑에서 아빠 제사 지냈어요. 아빠가 이 동네 좋아했대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기서 밥이랑 과일 놓고 절해요. 강태성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나무 한 그루가 골목 끝에 서 있었어요. 오래되어 굵은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이 동네를 좋아했다고. 내가 그 남자를 쫓아낸 뒤에도 지연이는 이 동네에 뿌리를 내렸구나. 아저씨는 이 동네에 왜 부수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강태성은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어요. 낡아서 새로 지으면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낡은 집은 냄새가 있다고. 우리 집 냄새. 엄마 말론 제가 아기 때부터 맡던 냄새래요. 새 집엔 그 냄새가 없잖아요. 냄새까지 우리 건데. 강태성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냄새까지 우리 건데. 지연이가 그 말을 했겠구나. 한편 그 시각 주간 근무를 마치고 골목으로 들어오던 강지연은 멀리서 민준과 낯선 노인이 함께 걷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민준이랑 저렇게 친한 척 걸어가고 있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지연은 가방을 꼭 쥐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등이 보였어요. 나이든 어깨, 반듯한 자세,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죠. 민준이 돌아서다 엄마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그 회장님이에요. 저번에 철거 막아준 분. 노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어요. 지연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1초도 안 걸렸어요. 10년이 지워주지 못한 얼굴이었으니까요. 사실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이 아버지 회사 것이라는 걸. 퇴거 통보가 처음 왔을 때 서류 맨 아래 찍힌 회사 직인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는 건 아버지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발로 떠난 적 없는 이 집에서 내 발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게 그녀가 10년을 버텨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민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강태성은 닫힌 파란 대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강태성은 회사에서 이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미 2번이나 철거 일정을 미뤘습니다.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지연 배상 청구를 예고했고 오늘 오전에만 주가가 4.7%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긴급 감사 요청을 준비 중이에요. 내가 결정한다. 회장님, 저희도 이 자리가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 기준 추가 하락이 확인되면 주주들은 이사회의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의료진의 판단 능력 소견서 요청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 제게 통보를 못하면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긴급 안건을 상정해 일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강태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그게 협박이냐? 아닙니다. 회장님. 주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강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이 나간 후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제 와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가? 그날 밤 새벽 2시 달동네에 다시 포클레인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가 강태성 몰래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비상경영위원회 설치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었어요. 회장의 판단 능력 이상을 사유로 내세워 철거, 집행 권한을 시공사에 직접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절차는 아니었지만 새벽 시간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었어요. 민주는 자다가 창밖의 불빛과 엔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포클레인의 노란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어요. 또 왔다. 또 온 거야. 민주는 잠옷 바람으로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엄마, 방을 봤어요. 오늘은 주간 근무를 마치고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단단히 자고 있었어요. 민주는 대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겨우 걸치고 포클레인은 이미 골목 초입에 들어와 있었어요. 작업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두 팔을 벌리고 포클레인 앞에 섰습니다. 낮과 똑같이 안 돼요. 여기 사람 살아요. 꼬마야, 비켜. 위험해. 이건 법적으로 허가난 철거야. 회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장님한테 물어봐요. 회장님 명령으로 온 거라고. 비켜. 민준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낮엔 아저씨가 들어줬는데 이번엔 아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엔진 소리에 잠이 깬 지연이 부랴부랴 뛰어나온 것이었어요. 민준이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지연은 아들을 꼭 안으며 포클레인을 노려봤어요. 지연, 지금 당장 중단해요.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담당자 나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로 차 헤드라이트가 들어왔어요. 강태성의 차였습니다. 박민철에게 긴급 연락을 받고 단숨에 달려온 것이었죠. 강태성이 차에서 내려 인부 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전부 중단해. 지금 당장. 기계들이 멈췄습니다. 불빛이 하나씩 꺼졌어요. 새벽 골목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성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민준을 안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헤드라이트 불빛 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지연이 먼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기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오셨네요, 지연아.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새벽 골목에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기계들은 멈추었고 인부들은 물러섰어요. 민주는 엄마 팔을 꼭 잡은 채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집에 들어가서 기다려. 엄마 혼자 두기 싫어. 괜찮아. 엄마가 어른이잖아. 들어가 있어. 민준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문틈 사이로 두 어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강태성을 마주 보며 섰습니다. 낡은 점퍼, 거칠어진 손, 피곤이 가득 쌓인 얼굴. 하지만 자세만큼은 10년 전 그 딸과 같았어요. 꼿꼿하고 단단하게. 지연아, 나는 이 동네 왜 사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 단어가 강태성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 동네예요? 왜 여기예요? 서울에 재개발할 땅이 여기밖에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 지키면서 살았어요.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쫓아냈으니까. 그래서 준혁 씨가 살던 이 동네로 왔어요.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강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살에 쫓겨났을 때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애기 낳는 것도 무섭고 혼자 키우는 것도 무섭고. 근데 아버지한테 연락하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전화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제일 필요할 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닦으려 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혼자 삼켜온 눈물이었습니다. 준혁 씨 죽었을 때도요. 민준이 2살이었는데
아이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도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화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 사람 싫어했으니까, 쫓아냈으니까. 강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연, 그래서 이제 와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집 부수러 왔다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그 말 들으면 10년이 없어져요? 그때 문틈 사이에서 민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어. 엄마가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울고 있어. 민주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보였어요. 저 사람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우는 거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들린 말들 때문에 민주는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혼자 아기를 낳았다고, 혼자 무서웠다고. 그 말들이 10살 아이의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가 그렇게 무서웠구나. 나 때문에, 나를 낳으면서. 엄마, 저 할아버지가 왜 할아버지예요?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강태성도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엄마가 할아버지 없다고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거예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성이 민준을 바라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새벽 골목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민준아, 내가 네 외할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네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나야. 민주는 한참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에 분노와 당혹함과 슬픔이 뒤섞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연도 아버지를 두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성은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새벽 바람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성은 매일 달동네 골목 입구에 왔습니다. 이번엔 철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와서 서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지연이 출근하고 들어오는 걸 멀리서 바라보다가 돌아갔어요. 지연은 아버지를 보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어요. 민준에게도 저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 어느 밤이었어요. 민준이 잠들고 골목이 조용해진 시간. 지연은 불을 끄지 못한 채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컵이 이미 식어 있었는데도 내려놓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골목 입구가 보였습니다. 낮에는 아버지가 서 있던 그 자리. 지금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미워하면 되는데, 10년을 미워했는데, 왜 지금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용서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화가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쳤어요. 미워하는 것도 체력이 필요한 일이었는데, 지연은 그 체력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10년치 미움이 그냥 무거웠어요. 민준이 때문일 거야. 민준이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어요. 민준은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골목 입구에 서 있는 노인을 바라봤어요. 내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는 노인을 왜 저렇게 서 있는 거지? 비도 맞고 있잖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이 일찍 출근하고 혼자 아침을 먹던 민준이 창밖을 봤어요. 오늘도 외할아버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어요. 작은 종이봉지였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문을 열고 나갔어요. 할아버지, 강태성이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반가움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담긴 눈빛이었어요. 민준아, 왔냐? 거기 뭐 들고 있어요? 찹쌀 도넛이다. 먹을래? 민준은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강태성은 억지로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옆에 봉지를 내려놓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야. 민준이 봉지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엄마가요? 이 동네랑 비슷한 골목에 자주 다니는 가게가 있었어. 지연이가 울 때마다 꼭 저걸 사들고 가면 금방 그쳤어. 이제 그 가게는 없어졌는데 비슷한 맛 하는 데를 어렵게 찾아왔다. 민주는 한동안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하나를 꺼냈어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았어요. 맛있긴 해요. 두 사람은 골목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준이 도넛을 먹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 왜 밤에 울어요? 강태성의 손에서 봉지가 멈췄습니다. 나는 알아요. 엄마가 내가 잠든 줄 알고 우는데 나 사실 다 들려요. 오래됐어요. 엄마가 울 때는 소리를 안 내거든요. 그게 더 슬퍼요. 강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우는 거 맞죠?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얼마나 잘못했어요? 강태성은 잠시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았어요. 많이, 아주 많이. 엄마가 제일 힘들 때 내가 곁에 없었어. 민준이 도넛을 다 먹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엄마한테 가서 그 말 해요. 지금 엄마가 아직 나를 보기 싫어해. 그래도 해야죠. 안 하면 영원히 못 하잖아요. 강태성은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10살 아이의 눈빛이 그 어떤 어른보다 맑고 단단했어요. 나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할아버지 눈이 슬퍼 보여요. 비 맞으면서 저기 서 있을 때 눈이 꼭 잃어버린 것 찾는 사람 같아요. 눈이 슬퍼 보인다고. 이 아이가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강태성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74살 먹은 재벌 회장이 10살 아이 앞에서 울었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그리고 고맙다. 민준은 그 눈물을 보고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의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해요. 앞으로 잘해요. 강태성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소년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집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이 돌아보니 파란 대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지연이 문 뒤에서 긋고 있었던 거였어요.
출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가지 않고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민준이 도넛을 먹으면서부터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이 어릴 때 좋아하던 걸 기억하고 왔다는 것도, 74살 노인이 손자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다는 것도, 지연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문틈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성이 천천히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녀도 듣고 있었으면서 울었던 겁니다. 들어오세요. 그 세 글자를 내뱉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성은 거실 한켠 손바닥 도장 앞에 섰어요. 지연이 따뜻한 차를 끓여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세 사람. 할아버지, 딸, 그리고 손자.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틀렸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가난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잃은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내 욕심 때문이었어. 민준이 엄마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어요. 10년 동안 소리 없이 울었는데 오늘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 번에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10년의 상처가 하루 만에 아물 수는 없었으니까요. 강태성은 며칠을 서재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책상 위에 사업 서류 대신 딸의 사진과 민준의 출생신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내가 평생 세운 것들이 있어. 빌딩도, 회사도, 이 도시 한복판의 저 스카이라인도. 근데 그걸 세우면서 내가 허문 것도 있었어. 가족이라는 것. 그게 사업보다 먼저였어야 했는데 성공이라는 것의 무게를 처음으로 다르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쌓은 것의 무게였는데 지금은 무너뜨린 것의 무게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 설계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그냥 평생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거야. 돈 말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강태성은 이사회를 설득했습니다. 재개발 설계를 전면 수정하겠다고 했어요. 주민들의 기억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한다. 커뮤니티 공간을 넣고 기존 주민 우선 입주권을 보장한다. 이건 사업성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야. 회장님,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20% 이상 감소합니다. 주주들의 소송은 회장님 개인이 아닌 회사의 존폐 문제입니다. 이사회 전원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수익성으로 살아왔어. 이번 한 번은 다르게 해보겠다. 수익성 손해부는 내 개인 지분에서 충당하겠다. 이사회 책임은 없다고 명문화하겠어. 회장님, 개인 지분에서요? 내 재산이야. 내가 결정한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논거가 없었어요. 결국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편의점 일을 했습니다. 강태성이 그만두게 하려 했지만 지연은 거절했어요. 제 손으로 벌어서 민준이 키울 거예요. 그게 제 삶이에요. 도움받는 게 지는 게 아니야. 저는 아버지한테 받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요. 강태성은 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자존심을 이해했으니까요. 지연은 달라지는 중이었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강요한다고 빨라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어요. 강태성은 그 속도를 존중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민준의 학교 앞에 나타나 함께 걷기도 하고 주말엔 찹쌀 도넛을 사들고 와 골목 계단에 나란히 앉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설계 변경 심해, 허가, 재신청, 시공사 교체까지. 공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로부터 꼬박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강태성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존재했습니다. 민준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학교 정문 건너편에 낡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성이 차 안에서 식이 끝나길 기다렸어요. 민준이 지연과 함께 나오는 걸 보고 차 문을 열지 않은 채 그냥 꽃다발 하나를 문 밖에 내려놓고 천천히 떠났습니다. 나중에 민준이 그것을 발견하고 두리번거렸을 때 차는 이미 없었어요. 중학교 입학식 때도 그랬습니다. 골목 어귀에 찹쌀 도넛 봉지와 함께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입학 축하한다. 외할아버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민준은 쪽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가방 속에 접어 넣었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민준은 중학생이 됐고 지연의 얼굴에서 조금씩 긴장이 풀려나갔어요. 강태성은 매주 일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찹쌀 도넛 봉지를 들고 나타났고 지연은 어느 순간부터 문을 먼저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할아버지, 의대 가려면 공부 얼마나 해야 해요? 의대? 저 의사 되고 싶어요. 엄마 아프면 내가 고쳐주게요. 강태성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되고 싶으면 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저 혼자 할 거예요. 할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남의 돈은 공짜가 아니래요. 강태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소리 내어 웃었어요. 새 건물이 완공되던 날이 왔습니다. 설계를 수정한 새 건물은 기존보다 한층 낮아졌지만 1층에 넓은 커뮤니티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건물 한쪽 내벽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철거 직전 강태성이 직접 지시해 옮겨온 것이었어요. 당시 박민철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장님, 노후 달동네 벽체는 부식이 심해 통째로 절단 이송하는 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수 공법을 써야 하고 비용도 웬만한 공사 하나 값입니다. 내 사비로 한다. 진행해. 강태성의 눈빛에 더 이상 만류할 여지가 없었어요. 문화재 보존 전문 업체가 투입됐고 기술자들은 먼저 벽체 뒤편에 탄소 섬유 보강제를 격자 형태로 접착한 뒤 진동 최소화 절단기로 사방 경계를 한 밀리미터씩 분리했습니다. 손바닥 도장 위쪽과 아래쪽에는 방진 스펀지 패드를 덧대어 이송 충격을 흡수했어요. 그 과정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벽체는 한 조각도 떨어지지 않은 채 특수 운반 차량에 실려나갔고 강태성은 그 청구서를 보지도 않았어요. 딸과 손자의 기억이 새 건물에 살아남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옛집, 거실, 벽에 있던 파란 손바닥 도장, 크고 작은 두 개의 손바닥과 그 옆에 적힌 어린 글씨, 우리 집 영원히 민준. 그것이 새 건물 벽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액자 속에 넣어 벽에 새겨진 채로 완공식 날 세 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강태성, 지연, 그리고 민준. 민준이 벽에 새겨진 손바닥 도장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이 없어진 게 아니었네요. 강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벽 위 작은 손바닥 도장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주름지고 굵은 손이었습니다. 평생 건물을 세우고 허물어 온 손. 그런데 오늘은 그 손이 무언가를 부수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었어요. 지연이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용서가 다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들이 필요했는지를. 그 밤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밤들을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했어요. 지연은 아버지 곁으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손바닥처럼 오래된 것 위에 새 것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식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태성이 메뉴판을 들고 물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삼겹살이요. 많이요. 그래. 얼마든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물잔을 강태성 앞으로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도 말이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지연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도 드세요. 강태성은 그 한 박자의 망설임을 들었습니다. 그 박자 안에 10년이 담겨 있었어요. 억지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버지, 10년 만에 그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울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냥 웃고 싶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새 건물이 보였어요. 불이 켜진 1층 커뮤니티 공간에 이미 몇몇 주민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었지만 그 안엔 오래된 이야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강태성은 평생 건물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언가를 짓는 법을 배운 건 3년 전 코클레인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섰던 그 작은 아이 앞에서였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건네고 싶은 응원과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글들이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꽃길과 같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